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착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창수입니다. 저도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살짝. 근데 별로 티는 안 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더운데 안녕하시셔? 안녕하셔? 오늘 굉장히 보무도 당당하게 오셨어요. 네, 예. 뭔가 깊은 일이 있으신가 봐. 아니, 더위가 풀렸거든. 한풀 꺾였어요. 어제 비가 저는 그 하늘 보셨어요? 먹구름이 짙게. 어제 회색도 같은 회색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저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억수같이 쏟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우산을 안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저는 결정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 맞고 집에 가자. 네. 지하철에서 집까지 7분 거리인데 네. 집에 갔더니 친구들한테 문자가 날라와 있는 거예요. 네. 떠돌아다니는 문자인데 중국 천진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네. 비 맞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는. 아니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네. 그거 알았으면 집주에서 비 안 맞았죠. 난 또 비 맞을 용기 이렇게 얘기하려고. 요새 미움받는 용기가 인기잖아요. 베스트셀러죠. 그러니까요. 예. 용기 있는 자세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지뢰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금 군대 보낸 장병 어머님들은 혹여나 특히 이 전방에 가 있는 그 자식이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걱정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예. 이거 그냥 이대로 훅 가도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군사 전문가 말씀해 주세요.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죠. 네. 이거는 저는 지난 3년여간에 차곡차곡 준비된 하나의 어떤 그 남북한 간의 새로운 대결 양상이 폭발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DMZ에서 남북한 그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한 7년 전에 네. 대략 아마 97년경인가 8년경인가 전방 3사단 사건이라고 그때 그 북한군 일개 분대 정도를 우리가 제압한 그런 사건 이후로 없었어요. 네. 전방에 총성이 사라진 겁니다. 가끔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경고 사격은 한 적이 있죠.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전방에서 뭐 사건이 났다 그러면 주로 노크 기선, 숙박 기선, 뭐 이런 주로 사고였지 뭐 작전도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번 지뢰 사건 같은 경우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네요. 그건 그 이유는 2013년에 이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무장 병력을 DMZ에 투입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증강돼 왔습니다. 이게 한 3년 된 일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대비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합참의장이 그랬다며요. 2013년에 합참의장 취임하면서 앞으로는 DMZ 지상에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른다 그랬다며요. 예, 제가 2013년에 현 합참의장이 그렇게 말한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뢰 사고가 나왔는데 다음 날 왜 술을 먹었을까요? 술 먹는 자리 갔어요. 네. 아니 이번 사건 자체가 그렇게 우스운 사건입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남북한 간에 무언가 DMZ 일원에서 이 정전 협정을 흔들어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북한의 계획된 전 도발이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 이 의도와 앞으로 추가 대응책 할 일이 합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남북한 대치 구역에서 사고 나와서 북한에 도발했고 난 다음에 술 마신 경우는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휘관들이 군 지휘관들이 아니 항상 술 먹었어요. 아니 우선 사고 나면 꼭 술을 마셔요. 이거는 국가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싼 군납 양주를 보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병사 둘이 그것도 21, 23살 한창 그 이제 앞으로 정말 살아갈 날이 창창한 결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 이 젊은이들이 아니 근데 군의 입장에서 보면 합참 의장에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군인 2명이 그렇게 다쳤는데 술 먹고 띵까띵까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요 직전 상황을 보면은 그 국가가 이제 안보 위기가 났을 때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보십시오. 그날 그 모든 정부기관이나 외국 심지어 외국 정부까지 비상 조치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인천 해경에 밤 11시에 가포 비상령이 선포됐고 전국 해경에 의로 비상령이 선포됐고 그다음에 그 이함대 사령부죠. 그 이 천안함의 어떤 지휘부대인데 밤 10시가 제한돼 가지고 서풍 1호라는 긴급 사태가 발령됐죠. 대만군이 비상 사태를 선포했죠. 대만이 네. 마잉주 총통의 화상 회의로 외국 나갔다가 NSC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비상 사태를 선포했죠. 다 했어. 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우리 합참인데 그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아무 조치를 안 했죠. 새벽 3시 돼서야 가장 낮은 거 경계태세 강화 조치를 내렸는데 그 새벽 3시가 전날 과도하게 음주를 하신 합참의장께서 술에서 깨어난 시간이거든. 누구예요? 그때는 합참의장이 누구였어요? 이것도 내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나? 네. 육사 30기 이모 의장이라고만 해둡시다. 육사 30기 이모 의장. 예. 이분은 합참에 처음 근무해 보시는 분이라서 합참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 아 진짜야. 근데 3시까지 술을 먹었어. 아니. 전날 많이 먹은 걸로 저 의장실로 보좌관이 업고 들어왔는데 카페트 위로 굴러 떨어진 채로 취침을 하시다가 다음날 새벽 3시에 깨니까 합참 작전본부장이 저 비상경계 강화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그리고 내가 사인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사인. 그래서 이래서 새벽 3시로 돼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또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날은 또 국방장관이 만취하셔서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폭음이 들렸지만 서울에선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폭음이 있었지. 이래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밤 10시에 소집이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데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참모들이 공간에 모여가지고 장관 팔다리를 주물르면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술에 빨리 깨려면 솔잎을 씹으면 낫다. 이래서 당번병이 공관 주변에 솔잎을 따와서 비닐봉지에 이걸 장관 입에 쑤셔놓고 생수를 들이버. 그런 다음에 장관님 씹으세요. 이랬거든. 이래도 안 돼. 그때 장관 누구예요? 김동신 장관. 이건 내가 또 이거 이름 실수로 얘기했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육군이 주축이 된 이 우수한 위기관리 집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입니다. 여기에 장관을 무사히 보내는 것보다는 작전 계획을 바꾸는 게 낫다. 해서 청와대 로비를 해서 그 회의를 다음 날 아침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자면 2002년 제2연평해전 요즘 영화도 많잖아. 그지? 요때 합참의장은 어떻게 했느냐?
자, 아침 10시에 교전이 일어났어요. 서해에서. 그러니까 그날 아침 10시에 국방부에서 뭔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국방부 장관 주재로 장성진급자 축하 오찬.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오찬으로 이어지는 행사예요. 그 10시에 글로 간 거야. 그런데 국방부하고 그때 합참은 같은 건물을 썼습니다. 그런데 10시에 그 교전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그 행사 참석 다 하고 그다음에 오찬 거기 국방회관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은 육군회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로 국방부 정문 옆에 있습니다. 서문 옆에. 거기에서 계속 밥 먹고. 그런데 그때 작전본부장 이상희라고 아주 유명한 그 꼴통 보수로 잘 알려진 이분이 작전본부장하면서 헐레벌떡 쪽지를 갖고 뛰어와서 지금 교전이 벌어졌다는 걸 소식을 보고를 하러 아 그래? 그리고 밥 계속 먹어.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니나노 하느라고 그 빨리 합참 지통실로 뛰어가면 5분이에요. 거기 저기 밥 먹는 데서. 예. 근데 오후 1시까지 먹습니다. 교전이 벌어지고 나서 3시간 뒤까지. 그런데 자기가 주재하는 행사도 아니에요. 그건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군 정행사예요. 진급자 신고니까. 자기는 군령 개선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작전에. 지일도 아니야. 그런데 지휘 통제실로 안 가는 거야. 이때 합참의장이 누구냐고는 왜 안 물어봐? 누구예요? 이분도 그 육사 그 26기 아주 또 그 기무사령관을 지내신 이남신 의장이라 그래. 이분은 이남신. 이남신.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지가 남자니까 남신이지 여신이겠어, 그죠? 그리고 저기 뭐야 그럴 때는 뭐 군령의 그 권위자답게 남자답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보라고 우리가 그 중요 안보 위기 안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왜 합참의장은 단 한 번도 자리를 제대로 못 지켜봤는가? 왜 그런가? 이건 국가 매뉴얼이라는 거야. 국가 매뉴얼로 국가의 비상 상황, 안보 위기 사태가 있을 때는 침착한 거지. 술을 마시고 침착한 거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런 게 지금까지 남북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시키는 거 아닌가 혹시? 고도의 전술이구나. 우리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위급하지 않은 척하면서 서로 위기 관리를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인민군이 쳐내려 왔어요. 우리 정규 6개 사단이 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부의 3개 사단, 동부의 3개 사단. 근데 너무 잘 뚫려. 사실 한 사흘은 걸릴 줄 알았어. 박 터지게 휴전선에서. 왜?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다 도망가. 그중에 저기 백선엽 장군도 열심히 내뺐는데 그 잘 내뺐다는 거 아니야? 편제를 부대를 유지하면서 딴 데다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후퇴 작전을 잘하신 분이야 이분은. 그런데 그때 그 신성모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그 육군 주요 관계자들 전날 무지한히 술 퍼먹고 쳐들어왔다 그랬는데도 음주 가무의 역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어제 오늘이 아니라 우리 한국군의 창군 이래로 지금까지 전쟁과 위기를 거치면서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걸 왜 북한에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 그 성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적군이 왔는데 거기 그 성주가 가야금을 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야. 왜 이러지? 이건 분명히 계략이 있는 거야. 하고 군대를 철수시켰다는 이런 계략이 36개 중에 있어요. 36개 중에. 이걸 지금 한국군이 구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한국군이 하는 동안 국민들은 지금 다리가 잘려 나가고 엄마들은 속이 터지고 그러고 있는 속이 거예요. 터지지. 매일 드나드는 통문이 어떻게 감시 사각지대입니까? 거기가 제일 감시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대문에 CCTV 설치하지 그러면은 어디 있답니까? 여기 드나드는 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사각지대예요? 그래가지고 사각지대라는 건데 이게 사각지대가 된 게 또 저기 인민군한테 식별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전방의 고리타분한 경계태세. 맨날 하던 대로 규정대로 그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뻔히 들여다보이는 경계태세. 지상으로 적이 도발할지 모른다고 합참이 악을 써대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혁신되지 않는 군데 그저 만만디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휘관도 무능해 합참의장은 술 먹으러 가.
이러는 가운데 우리 피해가 커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믿고 안보를 맡겨도 되는 건지 저는 사실 뭐 전방에서 근무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너무 답답해요. 언제 뚫릴지 몰라. 네? 내가 근무할까? 아니 자기자가 하면 낫지. 그런가? 훨씬 낫지. 근데 우리 민간인들이 한번 그냥 우리 국방부는 매번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 무슨 사고를 치면은 그거는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사실상 우리 김정은 편집장 지금 쭉 이야기했던 거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남남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허술했다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그렇죠. 무능하게 대응하는 거는. 그럼 이런 게 바로 안보 무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무슨 뭐 남남 갈등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것은 남남 갈등이 아니라 군의 무능함, 군의 나태함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국민 불신이 이번 걸 통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태세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대응도 저는 뭐 그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이제 자기들이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남한에서의 동영상을 제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쫙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번에 터진 게 목함지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식당에 가면은 수저를 담는 그런 통 있지 않습니까? 예, 나무로 만든 네, 그런 식으로 생긴 목함지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뢰, 한국군이나 6.25 때 미군이 공중에서 살포하거나 매설한 지뢰는 대개 M14나 M16이나 이런 깡통 우리 이제 그 M16A1, M16A1이나 M14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렇게 통조림 캔 있잖아요. 통조림 캔 같이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M16은 통조림 조금 높이가 좀 높은 거 네. 이만큼 생긴 것인데 이런 것들은 나무로 만든 게 아니죠. 플라스틱 M14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고 또 뭐 양철덩어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싸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나무 잔해가 발견됐다. 이거는 일단은 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러면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을 했는가 아니면은 이게 그 전날 비가 왔다지 않습니까? 비에 떠내려왔느냐 두 가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우리 김중래 편집장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철책의 통문이에요. 그러면 추진철책의 통문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 병사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니까 고지가 앞에 있다면은 그 바로 고지 밑에 골짜기에다가 통문을 설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내려다 봐버리는 곳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통문을 설치할 때는 대부분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곳에다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통문이 있는 곳은 고지가 높은 곳이라는 거죠. 들어가면 아래쪽으로 경사가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목각지뢰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올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갈 수 있지만은 목각지뢰가 언덕을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그 97년도에 대인지뢰 대책회 활동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보다. 아니 97년도에 제가 대인지뢰 대책회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유실된 지뢰에 대한 어떤 피해 조사 활동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유실된 지뢰라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비가 오면 물을 따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라든가 강가 골짜기나 강가로 그래서 피서객들이 지뢰가 많은 거야. 그래서 호숫가에 그러니까 저수지 낚시하러 갔다가 그래서 지뢰 사고가 난 적이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냥 목각 지뢰만 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물에 휩쓸려 가니까 흙더미도 같이 가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더 같이 가고 그렇게 가지고 흙더미하고 나뭇가지 사이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그런데 추진철책 밑으로 해가지고 남쪽 지역으로 들어올 정도로 목각 지뢰가 유실된다면은 거꾸로 올라와서 추진철 밑으로 들어오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실됐을 그러니까 그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비로 유실됐을 확률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는 북이 매설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나무지뢰고 목각지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 제시 못하고 있어요. CCTV로 찍어가지고 그걸 딱 제시해줘야지 꼼짝 못하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아니 북한이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네? 딴 데는 막 하면 뭔가 이쪽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그 통문은 북한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빈 구멍이다라고 판단해서 거기 매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는 북의 최근의 대응을 보면은 약간 교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냐? 매우 교활하죠. 우선은 동영상이 없다는 걸 알고서 동영상 제시하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뒤늦은 성명이 나오게 된 이유라고 봐요. 이런 정보 분석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매설할 때 거기가 어떻게 사각지대인 줄 알았느냐. 우리가 그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고 방송, 경고 사격, 그 다음에 이제 조준 사격이거든요. 이 순서대로 가 있는데 2013년부터 DMZ에 많은 북한 병력이 넘어오면서 이 어디에서 경고 방송을 하는가를 다 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긴 왔는데 방송 안 하네 이러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관료화되고 규정화되고 그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전방의 경계태세를 수없이 관찰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식으로 경계해봤자 우리가 어쩌다 북한군의 관심병사 있잖아, 그지? 얘들이 넘어와도 못 잡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쿠기순, 숙박기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런 고도의 어떤 작전을 하는 특수요원들이 하는 걸 어떻게 잡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을 스스로 노출시켜 왔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군이 입으로 말로만 전방에 이제 지상으로 뭐 위협이 된다, DMZ를 무력화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다 노출이 되고 아무런 창의성과 아무런 어떤 직업의식 없이 진행되는 전방 경계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동영상이 없는 줄 알고 동영상 내놓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국정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쪽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계속 골려먹잖아요. 국정원이. 결국에 이제 국정원 그 사건도 미궁 속으로 영구미제 사건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해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북한이 한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보고 활용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쌍한 국민들은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의 양쪽에서 다당하고 있어 지금.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이걸 영구미제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DMZ의 대인지뢰를 매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대인지를 매설하는가 남북한 양쪽이 제가 97년도에 이제 대인지를 운동을 하면서 대인지뢰 국제 협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북한 모두에게 대인지뢰 가입을 요청을 했는데 북한은 왜 뭐 저의 요청을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전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대인지뢰가요. 그러니까 적군의 진격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지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대인지뢰가 전투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1차 대전, 2차 대전 때인데 처음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참호전 아닙니까? 참호 파놓고 거기서 이제 오는 상대방을 향해서 교관총을 쏘아대는 거죠. 그런데 대인지뢰를 참호 멀리다 매설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참호를 향해서 진격해오는 상대방의 속도가 더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진격하는 속도를 느리게 해놓고 그 사이에 기관총으로 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호 방어에 있어서 대인지뢰가 굉장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비무장지대에 대인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대인지뢰를 매설해 놓고 나면은 이제 상대방의 진격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지뢰를 비무장지대 남쪽에다 매설하면은 그렇죠. 북한 지상군의 남쪽으로 내려오는 진격 속도가 늦어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대인지를 매설해 놓으면은 한미연합군의 북상 속도를 지체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대인지를 매설한 용도예요. 물론 이제 대인지뢰 전문가들은 현대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기 경보 능력이라든가 야포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대인지뢰로 인해서 상대방의 진격을 지체시키는 것은 의미가 훨씬 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인지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기예요.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국제협약에서.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통문에다가 추진처측에다가 통문에다가 대인지뢰를 설치하는 거는 어떤 상대방의 한국군의
어떤 대규모적인 어떤 북진을 지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통문을 출입하는 통문이라는 그 쪽문을 출입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7명 갔나요? 소대 뭐 초소온 기사는 6명이죠. 그러면은 또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통로 출입을 막는 출입하는 병사들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군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전협정 위반이죠. 통로에다가 상해를 입힌 거는. 뭐. 네. 그런데 그거는 정전협정. 통로네 우리 집에도 많아요. 거기가 지뢰밭이니까. 아니 그거는 옛날에 아군이 아군 지뢰에 다친 사례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2002년에 저기 선후임 대대장 둘이 인수인계하러 DMZ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2명 다 다쳤어요. 둘 다 발목질에 밟았습니다. 아니 이것뿐입니까? 저기 민간인들 저기 나물 캐러 들어갔다가 농사지러 갔다가 맞아요. 아니 지금 이게 아유 놀라지 마세요. 수천 명이에요 지금. 오래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저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발목지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목만 이렇게 이번에 이제 우리 2명의 병사들도 무릎 아래로 무릎 위로 이렇게 하반신만 이렇게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상대 병력에 부상을 입혀가지고 부상병은 상대방에게 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부상병을 수송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인지뢰라는 것은 상대 병력에 대해서 그렇게 다리만 절단시키는 상해를 입혀가지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주 비열한 무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각도로 그러니까 대인지뢰 자체가 비열한 무기이고 대인지뢰를 DMZ에 매설한 것 자체가 대인지뢰 금지 해박 위반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통로에다가 설치했다는 것, 통로를 출입하는 몇 명의 병사들을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것 자체도 지독하게 비인도적인 것이죠. 봅시다. 저기 원래는 말이에요. 어느 통문으로 드나드는지 자체가 적에겐 비밀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우리가 북한군이 어쩌다 DMZ에 마주칠 때가 있다고. 네. 그럴 때 우리가 DMZ에 수색 나갔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모르는 통문으로 기가 막히게 빠져나와 우리를 추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전방 3사단에서 90년대 말에 실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총격전 직전까지 갔었죠. 자, 어느 문으로 언제 나가고 어디에 통문이 있는지 이런 것들 원래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서로 마주치고 있다가 이젠 다 알아 서로. 다 안다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다니는지 오늘은 어느 문으로 가는지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죠. 다 알죠. 그러면 뭐부터 감시해야 됩니까? 거기부터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통문에 대해서 저기 들어와도 그리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귀순자가 와도 그지. 아 그런데 여기가 우선 감시 사각지대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얘기고 두 번째 6명이 갔는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원래는 분대 단위 작전이에요. 10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6명밖에 안 돼? 거기에다가 4명 어디 갔어? 이번에 그 뭐 소대장인가는 그 소위는 이번에 저기 정식 소대장이 아니라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온 그래서 해당 부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전 학습을 하는 단계라는 얘기도 있던데 요건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한 명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요? 저기 뭐야 뭐 휴가자 뺀다고 치더라도 전방에 지금 그 저 편제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근무 투입이라든가 이게 그것도 제대로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만도 하지. 관심병사라고 수용소 따로 만다 그린 캠프로 다 얘들 시한폭탄이라고 뽑아가. 그린 캠프 가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그 요즘은 306 보충대라는 데가 없어졌어요. 사단에서 직접 모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저런 애 우리 받았다가는 다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신체 허약자 근무 부적응자들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단에서. 야 그러면 니들 병력 모자랄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낫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그 부적응자 들어오면은 그게 더 골치 아픕니다. 이래가지고 요즘 귀가자가 급증했습니다. 그 전방 사단들의 지금 운용 실태가 내가 보기엔 거의 빈혈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상태가 참 그런 상태에서 과중한 임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체제로 군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무슨 경계가 강화되고 전투 발전을 하기는커녕 기존 조직 유지에도 급급한 상황으로 우리 군이 지금 저 추락하고 뭔가 이게 지금 시스템이 붕괴되는 양상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보면은 이번에 일견 그 지뢰가 폭발하고 나가지고 그래도 그 근무 경계 자세를 유지하면서 전투 그 대형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후송 잘 시켰어요. 굉장히 잘했죠. 아주 굉장히 잘했는데 자 군의 정보 작전이라는 게 이미 당하고 난 뒤에 환자 병원에 수송 잘했다는 걸 작전 잘했다고 합니까? 네? 아니잖아. 네.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건 이미 터진 담이고 그 이전에 정보와 작전을 잘했느냐 이거 얘기고 그런데 아니 이번에 굉장히 대응 잘했다는 게 뭐냐면 전우회를 발휘해서 수송을 잘했다. 빨리 데리고 나와서 아침 7시 좀 넘어 터져다 8시에는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그러니까 철수 잘했다. 즉 백선엽 장군이 개성에서 사단장 하다가 후퇴 잘했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하긴 해야 돼. 애들은 목숨이 걸린 거니까 병원에 후송 빨리 시켰어요. 이거 하나는 칭찬해 줄 만한데 군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병원에 잘 가는 게 군인의 본질입니까? 일단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차단하고 경계와 감시와 작전을 잘하는 걸 원래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 인원은 왜 이렇게 작으며 왜 여기가 감시가 안 됐으며 그리고 또 그런 걸 갖다가 야 애들 잘했다 그래 이래고 합참의장은 술 먹으러 가며 이게 지금 이 보수 정권의 안보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군은 경계에 실패했고 정부는 NSC를 통해 가지고 위기 관리에 대한 종합적 조정 능력에 있어서의 한계를 보여줬고 그러나 우리 병사들은 대응을 잘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보면 민초들만 잘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후지고. 근데 특히 저는 최현희 합참의장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번에 몇 번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첫째 김관진 안보실장. 뭐 했어요 그분? 5일날 보고를 받고도 그저 만만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맨날 뭐 지휘부 타격 또 뭐 적극적 억제 입만 열면 응징을 얘기했던 이 사람 지금까지도 행적이 안 나옵니다. 병원에 그 장병들 위문도 안 가요. 그다음에 정부 성명 한 번 안 냈어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 성명이 나오고 유엔 사무총장 입장이 나와도 안 내. 그다음 민경욱 대변인 시켜서 찔끔. 그것도 11일 날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7일이 지나서 이러고 NSC 상임위는 있으나만 하고 도대체 이 김관진 안보실장의 이 저 실종 사태, 국가 컨트롤 타워 마비 사태. 이거에 대해서 우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건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되고 벌써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서 이번 지뢰 사건까지 똑같아요. 국가가 대응하는 게. 완전히 이거 회초리를 쳐도 아주 그냥 뭐 아작을 내버려야 되고 둘째 합참의장 사태가 벌어졌으면 우선 비상조치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방에 다른 데도 매설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거 합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기조치반 소집해야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조치반도 소집이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술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10날 그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 저기 군사 조치가 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단지 조사만 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 처음에 이틀은 군단에서 조사. 그 이후에는 유엔사에서 조사. 그러니까 아니 조사는 나중에 그것은 저기 어느 시점인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조사는 나중에 일이고 조치가 우선 아닙니까? 조치가. 그런데 아무 조치 안 했어요. 그러다가 10일 날 갑자기 발표할 때 이때부터는 또 너무나 과잉 대응이 남발되는 이번엔 또 조치 과잉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전방에 전 어떤 확성기 틀어져 끼고 대북 삐라 날리고 아니 산천초목 다 불태운다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DMZ 생태평화공원 만들겠다 그랬는데 자연복을 잘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수목 제거라고 어떻게 생태평화공원이 됩니까? 참 이게 저는 이거를 정말 상식을 가진 우리 일반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OECD 발표로 보면 우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정부 불신이. 그러니까 첫날 4일 날 저녁쯤이면은 이미 전방의 그 주요 작전 부대들은 전 DMZ에 증강 투입이 됐어야 되고 사각지대 점검 다 들어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미루나무 절단 같이 판문점 그 도끼 만행 사건 때 같이 그런 어떤 그런 류의 작전을 하려면은 적어도 해당 사단의 수목 제거는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조치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어떤 걸 한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의도를 그렇게 북한한테 빨리 전달하면서 어떤 그 비상 조치라도 우선시 해놨으면 내가 보기에는 조기 조치는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6일 지나 7일 지나서 이러지 뭐 그때 그 발표하는 날 동영상도 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다 보고 있다가 저 동영상은 터지고 난 다음에 동영상이잖아. 그 이전에 거 없잖아.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응할 여유와 시간을 다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군의 이런 초기 대응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응 능력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NSC가 청와대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NSC는 각 정부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책 조정을 해가지고 위기 관리를 신속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NSC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그러면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라는 것은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뭐 지금도 오락가락 하는데 4일 날 아침 7시 35분에 질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4일 날 오후에 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또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4일인지 5일인지 뭐 또 지금은 또 서로 부인하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간에 최종적으로 알았다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말하는 거는 5일 날은 알았다는 거예요. 5일 날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5일부터 10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9일 일요일 하루만 빼놓고 5일부터 10일까지 통일부는 줄기차게 북한한테 고위급 회담. 고위급 회담 하자고 제안하고 그 고위급 회담 내용이 뭐냐면은 8.15 공동행사 할 때 북한에 와라 뭐 하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NSC가 필요한 거는 바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이런 데가 전부 다 자기가 입수한 정보, 그다음에 각자의 부처들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NSC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4일이나 5일 날 북한의 소행이라고 알았는데 5일 날 대통령은 경원선 철도 기공식에 가고 통일부는 북한한테 남북대 하자고 제안하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요 우리 정부의 양동 작전이다. 그러니까 지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부 내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통합적인 조정 기구가 작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몰랐을 확률이 높죠. 통일부가 뭐 하는지 국정원이 뭐 하는지 꼭 그렇진 않아요. 내가 이게 북한 지뢰라는 제보를 받은 게 그러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실제 월요일 날 그 10날 정부는 발표를 했고 국방부가 발표했고 일요일 날은 김강진 의원이 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요일 날 얘기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엠바고 건 게 5일부터 들어가 가지고 엠바고를 5일에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마이뉴스 기자는 지금 그거 깼다고 2주간 출입 정지됐어요. 그것도 자기가 깬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이 깬 건데.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한번 잠깐만 이건 꼭 짚어야 될 것 같아. 국회의원인한테도 엠바고가 적용된지는 난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을 국방부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떠들고 다녔거든 북한 째려라는 걸. 북한 국방부가 국방부 관계 주변 기자들이 거기서 흘러나와가지고 이미 다 퍼지고 있었다고. 그런 상태로 사나흘 더 엠바고를 지킨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공보 활동을 한 겁니다. 국방부가. 포괄적 엠바고라고 그랬어요. 포괄적 엠바고라는 건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비슷하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자실을 통제해 들어가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대북 그 대화 제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제가 보면 만약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거의 탄핵 국면입니다. 이거 지금. 두 분 그때 NSC 계셨잖아. 아니 거의 탄핵 국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 하도 그런 거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북이 도발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발표해라. 이래가지고 미군 정보 함부로 우리가 국방부가 까다가 미군한테 항의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바로바로 까버렸다고. 이게 지금 저 노무현 대통령 때 같았으면 민족 반역자가 은폐 조작을 했다고 지금쯤 보수 세력 시청 앞에 몇만 명 나와. 야당 거의 국회 일정 거부야. 이 정도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대화 제안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엠바고를 건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답변이 올 줄 알았던 것이죠. 이게 8.15까지 간다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8.15 경축사에 이미 지뢰 사건은 다 까졌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뢰 문제 대충 퉁치고 넘어가고 사실은 북한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평화, 통일, 그다음에 대화. 이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보수 정권으로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번에 벌어진 것이죠. 물론 이종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위기 관리를 잘 하면서 대화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 대화에 북한이 응답할 리가 없는데 왜 준비 안 된 보수 정권이 남북 대화가 다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곧 될 것처럼 저렇게 떠드느냐.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뭐 그런 식으로 지뢰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늦추면서 북한의 답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한다면은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은 10월 10일 날 통일부가 또 북한에 대해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 전통문을 수령해라. 10월 10일 날 또 북한에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그날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10일? 합니다. 8월 10일요. 8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하고 국방부하고 북한에 대해서 8월 10일 날 제안을 하고 통일부는 국방부는 8월 10일 날 지뢰 사건을 발표를 하고 이것도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통일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지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사건 자체는 알았고 4일 날 사건 자체가 있다는 건 나갔지만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인 줄 몰랐기 때문에 10일까지 계속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10월 10일 날까지 대화 제의를 북한에 도발이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이고 알았다면 또 거짓말인 거고 총체적으로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뢰 사태는 지뢰 사태대로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응징까지는 아니라도 대응 작전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대화는 남북 대화대로 투트랙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조치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방에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노심초사하면서 혹시 우리 애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안심하게 하고 남북 대화대로 풀어가고 이런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8.15의 대화 얘기가 일견 지금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보수 정권이 보고 잘못하면 역사의 고화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고립감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그 방향이 남북 협력이라고 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좀 생뚱맞다고 하냐면은 전혀 지금 남북 간에는 대화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지난 보수 정권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적대와 혐오감, 원한을 증폭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원한 대로 간 겁니다. 의도한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북한 탓도 있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주변 정세가 급변하니까 또 북미 간에도 무슨 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다급함에서 나온 대화 제안이지. 그동안에 이 대화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오고 노력해서 결실을 맺을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 같은 것은 집권 첫 해에 나왔어야 됩니다. 집권 첫 해에 나왔어야 되고 올해는
8.15 경축사라 그러면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금강산 쪽에서 뭘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죠. 5.24 이후에 뭐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북한 체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대화의 전제 조건은 체제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북한이 곧 불안하다, 고위급이 망명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번 거예요. 8.15 대화 제안은 대화를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거나 대화를 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고요. 대화를 했다는 생색내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얼마나 어리숙한지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정부가 8.15 대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뢰 사고를 북한이 했다는 발표를 늦췄다. 이렇게 한다면 이 정부는 정말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이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절대 그럴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8월 15일 날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본다면은 그 내용은 작년 12월 달부터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 제안을 하자. 네. 그 되든지 말든지 해놓고 우리가 먼저 대화 제안을 했다는 것만 역사에 남겨놓자. 그리고 대화에 안 받은 것은 북한 탓을 하자.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것들을 본다면은 남북 관계가 막혀 있는 지난 2년 반 동안 막혀 있는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을 네. 박근혜 정부가 제시를 했다 한다면은 네.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고자 하는 거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 없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뢰사고 발표를 늦췄다 한다면은 그러면 이 정부는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한 능력이라든가 국가 안보를 지킬 능력이라든가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초보 정권인 거예요. 혹시 북한이 그러는 거 아니야? 저 바보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그 내가 삼국지 얘기했잖아. 36개 거기에서 이상한 개체에게 저건 뭐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지뢰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 이해할 수 없는 더딘 대응에 대한 해석이 다른 해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공유의 어떤 미흡이다 뭐다 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까지 통제하는 사실은 언론도 통제하다 안 된 거 아닙니까? 엠바고는 깨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국방부가 지금 문제 삼는 건 오마이뉴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오마이뉴스 때문에 월요일자 일면을 근사하게 쓰려고 했었는데 일요일 날 우리가 다 써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만 지금 불쾌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몇 차례 전화가 온 거예요. 오마이뉴스에 항의 전화를. 네? 전부처 출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까지 막 하면서. 아니 하지 마. 우리 회사로 와. 만약에 그러면 우리 회사 정보 더 많아요. 그래요? 네. 만약에 오마이뉴스가 9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보고를 안 했으면은 그럼 국방부는 언제 발표할 예정이었나요? 월요일 날 예정. 그러면 5일 날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10일까지 닷새 동안 엠바고를 닷새 동안이나 유지한 이유는 뭐예요? 국방부에서. 국방부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통일부가 이제 고위급 회담을 제의를 하고 그걸 좀 기다려줘야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통일부는 몰랐다 그러잖아요. 통일부의 발표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해독 불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자 이거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니네 가만히 있고 혼자만 알고 있어 해가지고 사실은 국방부가 자체 판단으로만 5일간 엠바고를 걸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최현희 합참의장이 열받아서 술 먹었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술 먹는 건 국가 매뉴얼이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군납 양조 주는 거라니까.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대통령 5일날 어디 행사 가야지 8.15 경축사까지 가야지 그다음에 북한에서 혹시 뭐 답변 줄지도 모르지 이래가지고 대화 분위기로 계속 그러니까 그건 8.15도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은 100% 답변을 안 주는 거고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작년 2014년 12월 이후에 북한은 100% 답변을 안 주는 거고요. 현재 구조 자체가 국제정세의 구조라든가 한미일 동아시아 정세의 구조를 본다면은 북한이 대화에 나가거나 남북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 판단을 했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의 지금 NSC의 정책 조정 능력, 정보 분석 능력과 부처 간의 공동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조정 능력 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렵게 대화를 해? 아니 작년에 10월에 저기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황병서 맞잖아요. 내려왔을 때 대화하자 그러면은 그럼 잘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뭘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푼다든가. 그런데 그 뒤에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좋은 밥그릇 지금까지 차버린 게 얼만데.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4차례 정도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에. 뭐 첫해 장관급 회담이 있었지.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내려왔었지. 그다음에 작년 1월 달에는 남북한 고위급 접촉도 했었지.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는 남북한 정상이 전부 다 정상회담 하자고 지금 제안했었던 겁니다. 그 4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날린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날려놓고 지금에 와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을 해놓고 그 제안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지뢰 발표에 대해서 5일간의 엠바고를 했다는 거는 국가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 판단 능력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핸들링을 잘할 것처럼 했던 보수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 다 무능하기 정말 짝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남북 대화도 못하고 풀 것도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고 기회는 스스로 박차고 저는 딴 건 몰라도 8.15 때 이산가족 상봉은 했었어요.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못했죠. 작년에 했나? 아니 이산가족 상봉은 2014년도 작년에 했죠. 작년에는 왜 했냐면은 작년에 1월달에 청와대하고 청와대 NSC하고 북한의 국방위하고 해가지고 우리 김규현 NSC 3차장하고 북한의 원동현 그 국방위 뭐 해가지고 최고위급들이 접촉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산가족을 했는데요. 그때 그 고위급 접촉을 할 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에게 신뢰 프로세스를 충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이 왜 상호 비방 중지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왜 군사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놓고 곧바로 한미 군사훈련 하면서 평양 공격하는 그런 훈련 계획을 발표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또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왜 군사훈련에 대해서 민감한지 북한이 왜 비방 중상에 대해서 민감한지 생각하지 안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에 군사훈련 해버리고 강하게 해버리고 바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비방 중상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를 그때 또 놓쳤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해놓고도 이산가족 상봉이 됐는데도 그걸 무산시켜 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이 정도 수준의 대북 접촉 제한을 가지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단다면은 그 사람들 밝혀내가지고 다 문책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8.15 경축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본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나 담화 중에서는 꽤 이쁜 편에 속해요. 그래요? 지금 우리는 실현 가능성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창수영이 얘기하는 거는 모양이나 절차나 프로세스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크게 보면 세 가지 얘기. DMZ 평화생태공원, 그다음에 저기 유라시아 철도 연결, 남북철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저기 금강산 설악산 연계 관광벨트 원산까지 있는 이겁니다. 이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핵심 세 가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산가족 문제가 또 붙은 것이죠. 이 모든 거는 좋은 거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 부분으로 지뢰 문제를 퉁치고 넘어가고 비전 제시를 했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관리를 잘못해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늦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만 떠들다 말 것 같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독특한 통치 스타일이 나온다는 게 이 점인데 어떤 겁니까?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친절한 무시 정책이 이제는 구조화 체질화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친절하겠다. 그러나 그 친절의 본질은 무시가 되는 것이죠. 대화할래? 그러세요 하고 그럼 성의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런 조건은요, 뭐 하듯이. 이렇게 해서 결국 친절한 보험회사가 남의 등 더 잘 쳐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친절한 무시 정책은 이제는 체질화돼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데 군에서 무슨 훈련을 하든 뭐 북한 정권 붕괴 계획을 짜든 무슨 DMZ에 수목을 다 불살르든 그럼 국방부가 정치적 눈치 보지 말고 하라 그래. 그런데 조금 눈치를 봐야 될 때는 엠바고만 걸고 그 이상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쭉 가. 군은 쭉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저건 군이 하는 일이고 네. 우린 대북 정책이 이렇게 가겠다. 대화하겠다. 네.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째 지금 대통령이 계속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공존하는 겁니다. 두 개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은 말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DMZ 국제평화공원 하겠다는 건 말은 좋죠. 그리고 원산에서부터 뭐 금강산, 뭐 설악산 이렇게 공동 개발하겠다는 거, 그거 저도 계속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네. 그거 좋아요. 말은 좋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건 말 그런 건 다 실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뢰 문제, DMZ 국제평화공원을 이야기하면서 지뢰 문제를 퉁치고 넘어가겠다.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 추진 철책에다가 지뢰를 매설한 걸 가지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진 철책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인데? 네. 그렇지. 추진 철책 자체는 왜냐하면 추진 철책은 지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지피는 DMZ 안에 매설된 DMZ 안에 설치된 우리의 초소입니다. 네. 그 초소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리고 초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해에서 서로 쭉 철책을 깔았어요. 추진 철책을. 그것도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남북 서로 위반하는 남북 서로 위반하는 거죠. 철책 자체가 그러니까 지피가 정전협정 위반이고 지피를 보호하기 위한 철책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네.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네. 우리 정부가 1982년. 네, 1982년대 우리 정부가 DMZ에 있는 시설들을 제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북한이 바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추진 철책이 지금처럼 많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지피만 있었고. 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이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시설을 제거하자고, 그러니까 지피를 제거하자고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추진 철책을 쫙 깔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진 철책이 80년대 말까지 쫙 깔려집니다. 다 깔려주고 나서 90년에 이제 북한이 DMZ 안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거하자 또 그래요. 90년에, 네. 1990년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또 뭔 소리냐 하고 또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남북한 정부 모두 네. DMZ 안에 지피라든가 추진 철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 거기에 또 DMZ가 매설돼 있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 DMZ 국제평화공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5.24 조치 해제 안 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나 자꾸 후보라 그랬는데 뭐냐 봤거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거든. 아 그래? 그렇다면 5.24 조치 이거부터 일단은 없앱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또 새누리당이 뭘 5.24 조치를 해제하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여야 간에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하면 스캔들이고 문재인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걸 하기 위한 조치를 문재인 의원이 얘기한 것이죠. 5.24 이거 우회할 수가 없지 않나? 어? 이건 뭐 우회해서 그러면 금강산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되냐고. 네.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거 안 없어지잖아. 잘 돌아가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통일 대박, 경제 통일. 말은 둘이 비슷비슷하지만 같은 의미라고 봐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 더 늘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5.24 조치 해제를 다 통해야 이런 부분이 원활해지니 여야 대표가 같이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기초적인 성결 과제, 즉 방아쇠는 당겨야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방아쇠가 바로 격발 장치가 평화의 총탄을 쏘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네. 그거는 바로 5.24라는 격발 장치거든요. 네. 우리 이제 이걸 듣는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께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걸 듣는 병사들을 전방에 보낸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이거 부모들이 불안한다. 네. 앞으로 군대 보낼 부모들이 불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이 뭔가? 답은 간단합니다. 정전협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에 따르면은 비무장지대는 비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무장지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249km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4km, 남쪽으로 4km. 네. 2km. 남쪽 2km, 북쪽 2km. 총 4km. 남북으로 4km, 동해서 서로 249km. 이게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철저하게 비무장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무장지대 자체가 중무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철책선
2km, 2km씩 각각 4km가 유지되는 네. 구간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동해안에 500m 네.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DMZ 안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DMZ 자체가 중무장화되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중무장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중무장화 시켜가지고는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비무장화해가지고 네. 남북으로 2km씩 각각 4km의 비무장지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충지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전협정 위반하면 뭐 그런 건 없어요? 뭘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처벌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네. 없는 거죠. 그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게 두 가지 기능인데 군사정전위원회하고 중립국감시단인데 네. 지금 두 개 다 무력화됐어요. 그게 무력화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위태로운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정전협정이 실패한 협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전 세계 정전협정 사례가 총 26번 있습니다. 네. 그중에 13번은 정전협정 체결 즉시 전쟁이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그 정전협정이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그나마 한반도에서 쓸만하게 유지되는 건 전 세계 성공한 정전협정 2개 중에 1개인데 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정전협정이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장기간에 가서 전쟁을 억제해온 효과. 네. 그거는 누가 뭐래도 DMZ라는 아이디어였어요. 네. 이 비무장지대를 두자는 이게 꽤 쓸만했던 겁니다. 그런대로 남과 북이 적응할 만했던 거예요. 안 그랬다면 더 많은 분쟁이 발생했을 겁니다. 네. 이런 점에서 정전협정은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죠. 원래 정전협정대로라면 한미 군사연습도 위반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주한미군 주둔도 위반입니다. 네. 정전협정에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 군대 다 철수하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외국 군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훈련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건 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위반 사례가 많은데 그 DMZ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 요게 아직까지 평화를 유지하는 매우 핵심적인 그 전쟁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인 것이고 이것을 이제는 좀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게 언젠데 여태 이대로구나. 그건 정전협정 때부터예요. 그래요? 정전협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 곧 그 정전 상태를 종식하기 위한 정치 협상을 네. 이 협정 이후에 바로 3개월 이내가 네, 정전협정. 석 달? 근데 몇 년이야 지금? 아니 근데 회담이 열리긴 열렸어요. 정전협정 사주 시판에 네. 뭐 3개월 이내에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황금 높은 정치회담 서식한다고 돼 있어서 네.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체결하고 네. 54년도에 제네바에서 네. 그 정전협정에 따라서 평화회담을 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나 네. 평화회담에 참여할 당사자의 자격 문제를 놓고 서로 논쟁하니라 하고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정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비무장지대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전협정에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해야 된다. 네. 이거고요. 그래야지 훨씬 더 한반도에 안전이 유지됩니다. 완충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인지력 금지 조약에 네. 남북한이 같이 가입해야 됩니다. 공동 가입. 예. 근데 이제 대인지력 금지 조약에 따르면은요. 대인지력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나서 4년 이내에 보관하고 있는 지뢰를 폐기하게 돼 있어요. 네. 4년 이내에.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네. 매설된 대인지뢰를 제거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제거를 못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은 네. 그 기간을 또 한 번 더 10년을 연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20년 안에 네. 지뢰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인지뢰 금지법에 가입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지뢰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지뢰 준비 작업 과정을 거쳐가지고 20년이라는 기간을 20년이 거쳐서 통일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그렇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DMZ 평화공원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럼 DMZ 평화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네.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가입하면은 국제 기금으로부터 네. 대인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요. 비용 지원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걸 왜 하나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대인지뢰가 걷어져야 거기 DMZ 평화공원 놀러 가지. 그 발목지뢰 있을까 봐 무서워서. 지금까지 6.25 때부터 네. 뿌려댄 지뢰 지금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최악의 지뢰 공간이냐 하면은 지뢰 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설했다는 지뢰지대 지도 작성이 불가능한 데가 바로 우리 DMZ입니다. 공중에서 흡입해버렸습니다. 길 외에는 어디에 얼마를 우리가 뿌렸는지 그걸 우리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감식은 다 되나요? 굉장히 더디게 그래죠. 지뢰지대로 해놓고 아예 안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이러는 순간에 말이죠. 이런 위험한 공간에서 지금까지 수색로 뚫어놓고 통문 만들어서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작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사람이 하면 매설된 지뢰에서 이렇게 다친다고. 차라리 전방에 개를 투입해서 폭발물 탐지견은 지뢰 다 찾아내. 지난번에 우리 김준호 기획장이 했잖아요. 그렇다니까 내가 진즉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개도 데리고 가고 지뢰 탐지기도 가져가야 이제 작전이 될 판이에요. 그럼 뭐야? 결국은 기존 작전은 이제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백만 불이 묻혀 있을지 수십 년 된 지뢰도 날씨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어느 날 이것이 노출되면 그것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무기인데 이런 상태가 어떻게 설령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자유왕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뢰 탐지기원 설치하자는 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게 그냥 김종대 편집장이 막 아이디어로서 실현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대인 지뢰에는 C4 화약이라는 게 대인 지뢰 안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탐지견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탐지견뿐만 아니라 그 C4 화약을 잘 찾아가는 그런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벌이 그 C4 화약에 민감한 벌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제 대인지뢰 금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 C4 화약의 냄새가 강하게 난다는 것 때문에 지뢰 탐지를 하고 또 지뢰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한 65분간 원래 지뢰를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뢰를 거의 많은 시간을 다 할애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광복 해방 70년을 맞이하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우울하잖아요. 꼴꼴하고. 이쯤 되면 뭔가 좀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쯤 되면 남북 그 철도도로 협력이 돼가지고 여기서 택시 타고 평양까지 가서 구경하고 오고 뭐 이런 게 좀 막 뉴스로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대의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전히 우리의 시계는 1950년 한국전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산가족 상봉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원래 좀 일본 문제나 문재인 후보? 문재인 의원의 다시 후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뭐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단 희망찬 이야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번에 8.15 광복절 연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도 광복 100주년 희망찬 나라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도 연설문 보면은 문재인 대표 연설문 보면은 광복 100주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광복 100주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광복 100주년이 먼 미래가 아닙니다.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광복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뭐 통일이 대박이든 또는 뭐 한반도의 신경제 통일 경제 지도를 그리든지 간에 그 광복 100주년이라는 가슴 뛰는 설레이는 우리 목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출발은 오이사주 체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 개선이고 그걸 하기 위한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뢰 사건을 통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정부 가지고는 광복 100주년 때 희망찬 나라 못 만듭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해봤고 그 위기관리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잘 압니다. 또 청와대 안보실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압니다. 그 지뢰 사건이 나면 집에도 못 들어갔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그 결집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월급 주고 차 주고 집 주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실에서 합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 보면은 이게 시정 잡배들 모임인지 아니면 동네 깡패들 모임인지 무슨 유치원생 보모들 모임인지 무슨 이래 보면은 한마디로 그 월급이 아까웠고 밥이나 축내는 말이지. 이런 식의 어떤 그 개판 5분 전에 국가를 만드셨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대화지도 않는 대화 얘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한번 싹 청소하시고 심기일전 하면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에도 나와요.
북한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박 대통령한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내가 요즘 러브레터 안 썼다고 이러시는지. 그런 것 같아. 삐졌어. 그런데 네. 그 하여간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십니다. 우리 힘내고 용기를 내서 좀 바꿔봅시다. 네, 저는 보수 정권이 탄생하면 그래도 남북 관계는 잘할 거라고 안보는 그래도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보는커녕 뭐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나라 통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광복 70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희망찬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